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100회 특집을 오늘 다루겠는데요. 타임즈 읽어준 남자 구독자 여러분에게 제가 그동안에 다녔던 해외 그 인문학 탐방 관련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짧게 제가 인상적이었던 곳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전쟁을 잉태한 아름다운 땅 오스트리아인데요. 지금 현재 중립국이죠. 인구는 한 800만 명 정도. 굉장히 그 작은 나라죠. 인구도 작고 880만 명. 이제 이거 이제 그 페이스북이 있는 것처럼 팩트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팩트북. CNN 미국에서 이제 팩트북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CIA에서 조사해서 올리고 있는 사이트가 이제 팩트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1인당 국민소득은 거의 5만 6천 불, 인종 구성은 오스트리아 80%, 독일이 한 2%죠. 그래서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이 좀 헷갈리죠. 독일말 쓰니까. 또 터키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역사적 이유는 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종교는 캐톨릭이죠. 정교회가도 있고요. 회교도 있고요. 기독교도 있습니다. 자, 국가는요, 마운틴의 땅이다. 여기가 이제 그 오스트리아 하면은 이제 알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버, 강, 다뉴브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과 산이 아름다운 나라고, 국가 모토는 오스트리아 데스티니티 to rule the world.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오스트리아의 운명이다. 자, 합스부르크 왕가가 거의 600년을 지배했던 역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 CNA의 월드 팩트북에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비엔나가 되겠죠. 비엔나에 이제 여기 강을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츠가 히틀러가 태어난 곳이죠. 그 다음에 짤즈부르크 하면 이제 그 소금 광산으로 유명한 쌀즈부르크. 솔트에서 왔잖아요. 소금으로 돈을 벌었던 곳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제 모차르트 같은 그런 음악인이 나왔던 곳이고, 인스부르크 스키 타러 많이 가시죠.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는 굉장히 볼 것이 많은 나라 중 하나고, 주변 국가 보세요. 슬로베니아, 헝가리, 그다음에 그 체코슬로바키아, 그다음에 저머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또 연결되어 있고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여행 기간은요. 2014년 7월 달에 가고 8월 거의 한 달 정도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차인데요. 폭스바겐의 그 벤차인데 아주 좋았던 차였어요. 이 차를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소개할 곳은요, 오스트리아의 가우디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인데, 친환경의 마법사. 여기 써있네요. 훈테르트 바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환경운동가입니다. 환경운동자. 1928년생, 오스트리아 빈 출신, 사망은 71세로 200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호주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국적은 오스트리아, 종교는 유대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가, 환경운동가, 오스트리아의 가우디다. 이분의 건물을 보면 알록달록하고요. 그다음에 서로 다른 크기의 우스꽝스러운 창문, 이 창문을 한번 잘 보시고요. 복도는 미끄럼틀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건물이 네모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무원들의 탐방지가 바로 오스트리아의 여기 가우디라고 불릴 수 있는 훈테르트 바서 건물을 보러 옵니다. 이 사람의 환경론이 참 재밌어요. 인간을 보호하는 층은 총 5개로 되어 있는데, 진짜 피부가 있고 의복이 있고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구다. 그래서 이 지구가 결국은 나의 피부다, 지구는 곧 나다, 이런 아주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환경론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첫 번째 피부만 의식하고 나머지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제3의 피부가 바로 집이고, 그 집의 건물을 이제 세우고 그 공간을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주변에 이제 식물을 많이 심었다고 하고요. 옥상 정원의 아이디어가 여기서 출발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물이 그 가우디처럼 그 곡선의 미가 있고요. 식물을 많이 키웠다는 것입니다. 식물. 여기 보면 정원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알록달록하고 창문이 다 다르죠.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단이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되어 있죠.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자연을 강조한 아파트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호주 연수를 갔을 때도 호주 시드니에 가보면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시드니 그 UPI 대학인가 그 대학 앞에 보면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센트럴 파크라는 건물입니다. 러쉬 포레스트 이미지죠. 굉장히 친환경적인 디자인입니다. 도시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인데 러쉬 아주 푸른 숲입니다. 푸른 숲.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도 이렇게 러쉬 포레스트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볼 것은 슈피텔라우 소각장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친환경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인데요. 이렇게 훈테르바트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예술품이 됐다는 것이죠. 쓰레기 소각장인데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원색이죠. 빨강, 파랑, 노랑 등의 원색, 모서리는 황금색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전 세계 공무원 탐방지, 님비 현상, not in my backyard, 내 마당은 안 된다. 뭐 님비 현상인데 여기는 도시 한가운데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놓고도 주민이 반대해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는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1위 도시가 바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6만 세대의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또 우리나라에 뭘 생각했어? 그렇죠. 광명동굴이죠. 광명동굴 앞에 가보시면 이러한 광명시 자원 회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이 생각이 났어요. 자원, 재생, 환경 이런 복합 문화시설로 탄생하고 있는 곳. 이 앞에가 이제 광명동굴이잖아요. 예, 광명동굴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으로 잘 해놨어요. 그래서 광명시에서는 이런 자원 회수시설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오스트리아는 이제 커피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빵이죠. 그 소승달 빵. 자,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원래 커피란 곳이요. 이 모카라는 곳이 예멘에 여기가 메카잖아요. 사우디의 메카. 이 끝토리 쪽에 이제 바로 이 모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모카 커피가 이 지리상의 교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이슬람은 술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제 커피를 대신 먹으면서 환각, 머리를 깨우면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되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커피가 이제 술 대신에 차용이 됐던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네덜란드 상인이 1616년에 인도네시아 이제 자바섬을 개척하면서 이 모카가 커피가 이제 이때부터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자, 커피의 전파는 바로 이슬람 문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모카 산지라고 했잖아요. 이 모카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이제 이렇게 브라질로 이렇게 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 문화 여기 보시면 이디오피아에서 시작했죠. 예멘 모카로 왔고 사우디 메카로 이렇게 옵니다. 이게 다 이슬람 문화를 따라간 것이죠. 터키로 갔죠. 이스탄불로.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터키에서 왜 오스트리아로 갔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오스만 제국이 거의 600년 동안을 지배하면서 여기 동유럽까지 치고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보루가 아까 말한 오스트리아였던 것이죠. 오스트리아가 무너지면 바로 이제 서쪽, 즉 기독교 문화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오스트리아가 끝까지 버텼던 것이죠. 왜? 폴란드가 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로 와가지고 이제 브라질까지 오게 됐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됐고 네덜란드로 갔고 이것이 이제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네덜란드 상인이 거기서 커피를 이제 밀반출해서 키우게 되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 자, 재미있는 전쟁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왜 그러면 이 커피가 왜 그 오스트리아까지 오게 됐느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1454년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제 터키 이스탄불이죠. 여기가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무너진 거죠. 1529년 기독교의 황금사과 빈을 포위해서 공포심을 조장했다. 1683년 비외곽 전투 3개월간 봉쇄가 되면서 연합군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때 폴란드 출신 통역사 콜시츠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통역을 해서 구원병을 인도로 이제 1등 공신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연합군의 도움을 이제 받은 것이죠. 이때 터키군이 퇴각하면서 500자루의 커피콩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 하우스가 유럽에서는 이제 깨어있는 지성을 산물을 이제 선물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커피 하우스가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사유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토론하고 이때부터 이제 계몽주 철학과 이성이 싹텄다. 이게 커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몽주 철학과 이성, 문학에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이제 크로스앙이라 해가지고 이제 터키의 이제 이게 상징이지 않습니까? 터키가 워낙 무서웠잖아요. 전쟁을 많이 일으켰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그런 강한 파워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빵이다. 이 빵의 상징이 바로 마치 초승달 모양. 그래서 이 크로아상은 초승달이라는 뜻으로 빵 모양도 초승달이죠. 이것이 바로 뭐다? 이슬람의 상징으로 쓰였고 터키의 국가에도 들어가 있는 것인데 당시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터키군이 너무 무서웠다는 것인데 그래서 씹어먹겠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이 빵을 만들어서 씹어먹겠다, 복수하겠다. 그래서 크루아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프랑스로 넘어와서 이제 그 유명한 크루아상 빵이 된 거죠. 그래서 애국심으로 복수 감정을 유발했고 또 앙뚜아네트가 루이 16세 시집간 후에 이제 프랑스에 전파된 빵이 이제 크루아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비엔나 커피는 일본에서 나온 용어죠. 아메리카노라는 그 엑기스하고 물을 섞은 아메리카노하고 생크림을 넣어서 달콤하면서도 좀 쌉쌀함을 그런 부드러운 맛을 만든 게 바로 비엔나 커피다 이것이죠. 그래서 비엔나 커피라는 것이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돈가스죠. 오스트리아 가면 이런 돈가스가 있습니다. 이게 소고기로 튀긴 것인데요. 감자가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포크 커틀렛이라고 하는데 이제 프랑스 혁명 후로 그 이탈리아의 밀라노 지역의 독립운동을 진압했던 개선장군 라데츠키라는 그 행진곡 있지 않습니까? 자, 라데츠키 장군. 자,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음악입니다. 이 라데츠키 장군의 음악이 개선장군의 음악이었는데 밀라노로 갔을 때 그 농가에서 대접받던 고기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음식이 송아지를 튀겼거나 또 칠면조 고기, 돼지고기 등으로 우리는 발전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슈니첼이라고 했는데 일본으로 와서 돈가스가 되었죠. 그래서 빵과 고기를 같이 먹는 음식. 한국으로 말하면 비빔밥, 또 샌드위치 이런 느낌으로 이제 도입이 된 것이죠. 자, 라데츠키 장군이 초상화입니다. 이렇게 각 유럽에 이제 동상이 이렇게 있죠. 라데츠키 초상화. 그래서 라데츠키 장군의 그런 일화를 통해서 돈가스가 유입이 되었다. 돈가스의 유래가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도나우 강변에서 돼지갈비 가이드가 추천해 주더라고요. 갔던데 이제 그 카페 이름이 이제 스트랜드 카페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갈비도 싸고 맛있고 워낙 유명한 갈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뭐 알마듀라는 듈리어라는 어떤 그 사과주인데요. 술은 아닌데 사과 어떤 그런 즙인데 굉장히 그 달콤한 그런 조화가 잘 되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마트가 이걸 수입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입을 허가를 안 했고 여기서만 판매하는 그런 음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가 있네요. 오스트리아 빈 맛집 스트린란드 카페. 오스트리아 비엔나 가시면 꼭 여기를 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추도 있고. 형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맞습니다. 원래 술 먹고 빨개. 싸진 않아. 철 맛이 어때? 네, 맛있어. 유진이는? 맛있어요. 대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토벤이죠. 결국은 베토벤인데, 저도 가장 좋아하는 이제 베토벤 이야기. 베토벤은 아시다시피, 베토벤이 이제 그, 루드비 판 베토벤, 1770년에 태어났고요. 신성 로마 제국 본에 태어났고요. 사망은 56세, 1827년에 사망하셨네요. 피아노 연주가였습니다. 근데 베토벤이 이제 왜 떴냐? 그동안은 그 왕이 그 불러서 음악을 했죠.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작곡해서 그걸 팔았다는 거잖아요. 이 시대의 진정한 패셔넌, 전문가가 등장한 것이죠. 그거의 어떤 시작을 이뤘던 사람인데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이 귀병이죠. 귀가 안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음악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위대한 점이 아닌가 해요. 베토벤은 이제 고전파 3대 거장하면 모차르트, 하이든 16세에 이제 배웠고요. 과제를 베꼈다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숙제를 내면 늘 베껴서 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필이죠. 글씨를 악필로 못 알아볼 정도로 글씨를 벗었다고 하고, 귀가 안 들려서 자살을 시도했던 걸로 유명했죠. 전원교향곡, 합창교향곡 이런 교향곡을 만들었다는 게 아이러니죠. 귀가 안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이 카핑 베토벤인가요? 예. 이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베토벤이 굉장히 영적으로 나오죠. 귀가 안 들리니까 하나님께 그 간구해서 그 영적인 음악을 듣고 있는 거죠. 혼자는 들려요, 음악이. 귀가 안 들리면서 영적으로는 음악이 들린다. 그걸 작곡한 것이 전원교향곡, 합창교향곡. 그러한 그 영화로 나옵니다. 그 내용이. 슈베르트, 그러니까 베토벤의 무덤에 가면 바로 옆에 슈베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슈베르트는 베토벤을 우상으로 그 옆에 묻힐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고, 베토벤이 죽은 뒤에 1년 만에 죽었다는 그 슈베르트. 중앙묘지 방문 필수입니다. 중앙묘지라고 해서 그 베토벤의 그런 무덤을 투어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외곽입니다. 그 공항 근처에, 그래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비행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노벨상 수상자들 그룹이 따로 있고요. 정치가들 그룹 따로 있고, 음악가 그룹 따로 있고,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귀병 치료차 75번에 이사를 했다는 것이 재밌고, 호이리게라고 해가지고 해포도주 파는 가게가 시작하는 지점, 여기에 이제 베토벤의 박물관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모털 빌러브드, 불멸의 연인이라는 이 베토벤 관련 영화는 꼭 2편을 추천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베토벤이 이제 이사 가는 장면 나오고, 베토벤이 어떤 진정한 결혼 안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서 누군가 그런 퀘션이 나와 있네요. 실제 아까 말했던 이런 그 소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가 이제 파는 곳이 바로 술을 판다는 거죠. 해포도주. 이 길의 옆에가 이제 베토벤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박물관 입구에 보면 써 있습니다. 이렇게 베토벤 흉상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 유서이죠. 하일리슈켄트 유서. 하일리슈켄트가 이제 일종의 이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갔던 그런 집인데, 그 집에 이제 이렇게 유서가 걸려 있습니다. 유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그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였죠. 운명의 멱살을 잡으십시오. 그것은 확실히 나를 완전히 짓밟지 않을 것이다. 귀가 이제 안 들렸으니까 이런 그 유서에다가 이렇게 운명의 멱살을 오히려 잡고 열심히 살겠다, 뭐 이런 결단에 대해서 왔다는 것이죠. 32세에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거 참 아이러니죠. 귀가 안 들렸다는 거. 40세 때 엘리제를 위하여 이 곡을 썼고요. 원래는 때레제를 위하여 썼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악필이다 보니까 이걸 잘못 알아듣고 엘리제라고 썼다는 거 하는 일화가 있고요. 45세 때는 동생이 폐렴으로 죽자 조카를 제수에게 빼서 법정 소송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삼촌의 과도한 집착,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모털 빌러브드, 아까 불멸의 연인인가요? 그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4세에 이제 합창을 발표하고요. 그걸 이제 귀가 안 들리니까 대신 카핑 베토벤, 누군가가 대신 지휘를 해주면 그 지휘를 보고 따라한다는 얘기가 카핑 베토벤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토벤의 이제 그런 생가를 이제 나누는 이 집이 여기 있죠. 이 집을 이제 그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거리에. 그래서 실제 이제 베토벤의 박물관이죠.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때 같이 갔던 일행입니다. 제 조카들, 그다음 학교 선생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베토벤을 너무나 저도 좋아하는 음악이 많은 좋은데,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베토벤의 집에 막 갔더니 그 앞에 이제 막 공사 중이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베토벤의 흉상이 있고요.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 사람들 많이 오고요. 자, 거기서 조금만 가면 이제 베토벤의 동상이 있는 이런 광장이 나오고요. 이 베토벤의 그 박물관에 가보면 베토벤이 이런 재밌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런 포즈를 잘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즈를 가지고 한번 저도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도중에 이런 뭐 노래하는 팀, 여름에 갔으니까 딸기도 나오고요. 뭐 체리, 자두가 노란색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런 음식도 팔고 있고, 이게 이제 비엔나의 이제 거리 모습이 되겠습니다. 베토벤의 박물관이죠. 음악 그런 재킷 이런 것도 팔고요. 특히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유럽은 뭐 중국이 지배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베토벤의 그런 전원교향곡을 만든 그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교향곡, 그러니까 이렇게 전원길을 귀가 안 들렸을 때 여기 걷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전원교향곡도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레오폴드 뮤지엄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적나라한, 적나라한 그 여자의 그런 나체를 그렸던 예술가가 있어요. 에곤 실레가 있습니다. 에곤 실레. 80년도에 태어나서 18년에 죽었네요. 근데 스페인 독감 시절에 죽었다는 것이죠. 화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이제 에곤 실레인데 그 굉장히 유명한 비엔나에 가시면 이 사람의 박물관에 가시면 이러한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한 에로티시즘이다. 포옹이라는 그림이고요. 여기는 이제 네 그루의 소나무, 여기는 이제 가족인데 이 웅크리고 있는 가족들의 그 시선이 다 다르죠.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삶을 사는 어떤 숙명을 다뤘다. 마치 이유 없는 반항, 제임스 딘의 소설, 제임스 딘처럼 행동하는 반항가의 정신을 상징하는 게 바로 에곤 실레다. 그래서 관능적인 인물상의 특징은 화가가 시킨 대로 다소곳한 포즈가 아닌 스스로 의식해서 이런 에로티즘의 어떤 그런 걸 나타내고 있고 성적 욕망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 28세에 죽었어요. 스페인 독감 사망. 이 스케치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권 신장을 반영한 그 당시의 화풍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에곤 실레를 추천을 합니다.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사가지고 가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던 거리의 모습이고요. 이런 작품들, 또 거리의 예술 공연가들.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이제 그 시청사 앞에서 필름 페스티벌, 제가 2014년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상영해 주는데, 뭐 베토벤, 모차르트의 뭐 마술필인가를 상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백회 특집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대한 인문학 여행을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